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본인 입으로 탄핵 얘기를 듣게 되니 한편 어안이 벙벙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도가 뭘까 궁금해집니다. 정치권에서는 아직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탄핵, 대통령이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 문을 열어 젖힌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얘기하면서 마치 예산 때문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죠. 국민들한테서 대통령 탄핵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취임 1년 반이 지나도록 민생보다는 야당 대표 때려잡는 데만 골몰하고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도 책임은커녕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처가 쪽 의혹은 넘쳐나고 천공이니 뭐니 무속인이 자꾸 등장하고 도대체가 비정상이니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심층 토론, 주제는 대통령 탄핵 발언 파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네, 갑자기 목이 잠겼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종합판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발언을 하는 바람에 도대체 이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나왔을까 궁금한데 그 내용부터 먼저 한번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했던 말을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어제 국회에서의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는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어쨌든 그런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이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여러분들도 본인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그 주변의 저 상황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할 테면 해봐라, 탄핵하려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탄핵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신인규 정바세 대표,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오시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정바세 대표 창당 발기인 대회 잘 마치셨나요? 예,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선정릉역에서요, 이제 창준이 발기인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고요. 이제 창준이로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국민 여러분들의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칭 당 이름은 뭐라고 정했나요? 현재까지는 민심동행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뭐 정당 이름으로 쓸지 말지는 또 한 번 저희 당원들의 뜻을 또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을 더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한테 먼저 좀 물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할 테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탄핵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나름대로 2016년대 때도 이제 탄핵 운동을 주도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행태라면 탄핵이나 퇴진 불가피하다라고 경고를 이제 해온 사람으로서 단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고 하지도 않은 탄핵 이유를 드니 너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 거짓말입니다. 정치 과잉이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걸 정치 과잉이라고 국민들을 몰고 하고 본인이 당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정당법 위반하고 김태우 후보도 내려보냈으면서 선거를 위한 정치를 안 한다 그러고 여기에 이제 압권이죠, 여러분. 서민을 위한 예산을 늘렸더니 여기저기서 우성이다. 탄핵까지 시킨다고 한다. 그동안 복지예산, 민생예산, 서민예산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경제와 민생위기를 방치하니까 이대로 가면 탄핵이 된다고 이야기했지. 누가 세상에 여러분 어느 진보든 중도든 보수 인사든 어떤 국민이든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다는데 탄핵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한다는데 오히려 박수를 보내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치 매우 불합리하고 자기들 이권을 빼앗기니까 탄핵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예산 깎였다고 아우성인 분들을 제가 봤어요. 과학기술자들, 또 과학기술공학 관련 학생들, 그다음에 여성폭력 피해자 예방 및 지원 예산 깎여서 그분들 집회하는 거 봤고요. 전부 다 한결같이 약자들이거나 우리 사회 미래와 관련된 분들이나 청소년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탄핵 이야기도 하지도 않아요. 다 대부분 점잖은 분들이어가지고 제발 우리 약자들 예산 늘려주세요, 깎지 마세요라고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건 봤는데 이분들이 하지도 않은 탄핵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서민 예산 늘리니까 탄핵한다고 경고했다 그러고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재정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간다 그 애도 좀 타겠지만 거짓말을 너무 쉽게 버리는 겁니다. 단 어떤 누구도 서민 예산 늘리니까 민생 예산 늘리니까 탄핵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안 하니까 탄핵하거나 퇴진시켜야 된다고 한 분들이 있었어도요. 정말 궁금한 것은 대통령이 왜 스스로 탄핵 발언을 꺼내 들었을까 하는 건데요. 그것은 조금 뒤에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소장 나오셨는데 혹시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여론조사 한 것도 있었나요? 초기에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이제 초기여서, 네, 그때 상황과 지금 비교할 수 없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 탄핵 당하기 전에 2016년 그 지지율 패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였고, 여기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다. 그러니까 지금 30에서 한 34 사이 안에 완전히 갇혀서 40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지금 장기간 지속되어 왔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 결국 결집도가 약해지고 이제 그게 밀도가 좀 약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폭발적인 사안이 하나만 들어가면 이게 금이 쫙 갈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의 모습인데 이번에 이제 그거를 좀 금을 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김포시 서울 편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국회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네. 우리 헌정사에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 여론은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당시 이제 탄핵이 이제 제기가 됐을 때 그 당시 야당에서 먼저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 여론이 반으로 갈리긴 갈렸어요. 갈렸는데 지키자라는 쪽에 힘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가 초반, 30에서 한 33 사이가 굉장히 장기간 지속되다가 태블릿 PC 그 관련한 보도들이 나오면서 20%대 떨어지던 그게 굉장히 큰 폭으로 툭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자릿수 가면서 탄핵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이 짧은 시기에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불길이 솟아나듯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비슷한 지금 여론의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굳이 본인이 지금 얘기를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꺼내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한번 나왔었습니다. 예. 그
우리 앵커님께서 예전에 이제 KBC 방송 진행할 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일했던 촛불행동에서 예. 작년 8월 딱 100일 기다리다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탄핵이나 퇴진이 나오니까 그 가을쯤에 KBC 방송국에서 여론을 했는데 50한 초반대 그 정도 나왔던 네, 것 그렇게 같아요. 한번 탄핵을 해야 나왔어요. 네. 그때 깜짝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 집권 초기인데 탄핵이 과반수가 넘었어요.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용산 집무실 용산에서 KBC에 세게 뭐 항의라고 경고를 했다라는 이제 뒷이야기도 돌았죠. 사실은 잘 모르지만 예, 그런 여론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2번 탄핵 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야, 저 대통령 도저히 안 되겠다,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 정치권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좀 강했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당선된 지 얼마 만에 열린우리당을 창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새천년 민주당과 각을 지면서 새천년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을 했던 것이고 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한나라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총선 공천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틈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또 탄핵에 동참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 탄핵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촉발시키는 곳이 어디였냐? 결국 이제 그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도 그래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회 내 역학관계가 중요한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쨌든 그 10분의 1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이제 지금 새누리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사실 언론에서 좀 촉발을 시킨 감이 있는 것을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예. 신인규 대표와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왜 본인 입으로 탄핵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 정포대라는 오명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 정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저는 스스로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저는 지금 위기감을 나름대로 좀 느끼고 있는 발언 아니냐. 저는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 낮은 지지율, 지금 오늘 갤럽자 조사를 보니까 30, 40대는 지지율이 10%대고요. 중도 무당층은 20%대입니다. 이게 10%대라는 것은 지지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쩐지 저도 제 주변에도 30대는 진짜 지지자가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지층이 낮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윤석열 대통령이 알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데 아마 저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 것인가? 아까 그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탄핵 얘기를 꺼내면서 민생 예산을 투입하니까 탄핵한다라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거꾸로 이해를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가 돼도 잘못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제가 스픽스 나와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검찰들이 가장 잘하는 게 이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거든요. 지금도 전형적으로 본인이 정치를 잘못해서 이 사태를 촉발했는데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서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도 MBC로 남 탓을 하면서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쳤고 이준석 대표 축출 국면에서도 또 이준석 대표를 가해자로 몰면서 또 본인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지금 이 지지율이 낮은 상황 속에서 정포대라고 하는 본인에게서 리더십의 부재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을 거꾸로 된 가해자 피해자를 바꿔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이 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본인이 얘기한 그 탄핵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직감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옵니까? 진작에 나왔죠. 지금 안진걸 소장 요즘에도 주말에 집회를 합니까? 네, 많이 모일 때는 뭐 수십만 명도 모이고요.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지만 뭐 작게 모일 때는 뭐 10,000명 안팎도 모이고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 있는 인사들도 오셔서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나왔다. 퇴진이나 탄핵 불가피하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도 뭐 수백여 명씩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시국 퇴진 미사라는 것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신기 변호사님하고도 토론할 때 항상 이렇게 인정하는 게 있거든요. 탄핵이나 퇴진을 이야기할 때 진짜 당장 탄핵이나 퇴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발 제대로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는 경고 호소 의미로 하는 분도 많고 탄핵 퇴진이 우리가 애침날지 바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민의 7, 80% 정도는 동의해야 될까 말까 하고 또 그게 바람직한 일도 아니죠. 오죽하면 그런 걸 외치겠느냐라는 그 심경을 제발 정권 담당하는 세력들이 헤아려달라는 호소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밑바닥 여론은 총선 때 불같이 심판하자는 여론 하나와 총선 전에나라도 나라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물러나라는 여론이 팽팽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서 진작부터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4%입니다. 지난주하고 1%포인트 차이가 있는데 뭐 이건 사실 오차범위 이내니까 무시해도 되고 3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40%를 넘은 게 지금 후반에는 없어요? 6월 이후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계속 58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왜 저렇게 지지를 안 하느냐 가장 큰 이유 부정평가가 경제, 민생, 물가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20%입니다. 그리고 소통 미흡이 8%, 외교가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6%, 독단적 일방적이다가 5%, 통합 협치 부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경험 자질 부족, 무능, 서민 정책 복지 이런 요인들이 5% 정도 계속 이어지는데 가장 큰 것 20%는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취임 후 1년 반 동안 민생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야당 대표 때려잡는 것만 골몰하고는 거 있는 거 아니냐. 10월 소비자 물가가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요. 1년 전보다 3.8%나 올랐습니다. 7개월 만에 최대 폭입니다. 지금 장을 보러 가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겨울이 닥쳐오는데 김장해야죠. 이은영 소장님, 파 한 단에 얼마씩 합니까? 한 5,000원 내였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시금치가 한 단에 9,000원도 나왔었고요. 제수형 사과가 막 9,000원 해가지고 몇만 원, 만 원짜리도 9,000원 해서 있어요. 네. 난리가 났는데 이제 또 겨울에 난방비 부담 있는데 기름값도 이제 오르고 네, 또 이런 오르고 상황인데 우리 이현주 의원 오셨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네. 오면서 조금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 입으로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여기에서 그동안 쭉 방송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거 탄핵해야 된다 계속 올리지만 가급적 제가 소개 안 했어요. 왜? 그래도 아직은 좀 때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스스로 참고 퇴진 집회 계속해도 가급적 그것보다는 그냥 제대로 토론하자 그랬는데 본인 입으로 꺼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한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캐릭터를 보면요. 그분이 이렇게 오기가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그리고 좀 사소한 어떤 말 한마디도 지는 걸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뭐 하면 이렇게 배로 갚아주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뭐 탄핵 얘기가 나온다, 뭐 이렇게 계속 가면 탄핵이다, 뭐 이게 박근혜 대통령 그 말기에 그때하고 유사한 상황이 지금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아마 나름대로 조언이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큰일인데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반성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한번 할 테면 해봐.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할 테면 해봐. 뭐, 니네들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려면 해. 뭐, 이런 어떤 평소의 캐릭터 그대로 여과없이 나오는 건데, 그거 굉장히 잘못하신 게요. 사실은 탄핵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그 정권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아직 1년 6개월 정도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어를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토론을 하듯이 이제는 탄핵이라는 용어가 얼마든지 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굉장히 어리석은 분이세요, 그분은. 그러니까 1년 반 지났는데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한 1년 됐어요. 네네. 2003년 2월에 당선됐고 4년 2004년 3월에 했으니까
거의 뭐 1년 만에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정치적인 역학 관계가 있었고 꼬투리를 잡은 게 뭐였냐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데 열린우리당이 뭐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지지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발언했다고 탄핵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발언 잠깐 들어볼까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노무현 뽑았으면 나머지 4년 일 제대로 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흔들어서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거냐 라는 선택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 발언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탄핵을 시켰죠. 그랬다가 이제 역풍을 크게 맞았는데 그때 당시에 역풍에 대한 추억,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신은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고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막 쓰시듯이 똑같이 국회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것인데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탄핵 언급, 저는 두 대통령을 같은 평면 위에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그 할 일이 되게 많았던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한나라당이 시작부터 대통령을 인정을 안 하면서 끝까지 발목을 잡다가 근육 자랑하면서 탄핵을 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달리 지금 할 일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교육, 노동, 연금 개혁에 대해서 안도 못 만들어내면서 지금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대통령이라 그 동일선상에 전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계 일주를 하면서 외교에만 매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의 태도 변화라고 봅니다.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기억해 보시면요, 당시 특검법도 통과가 되는 이런 과도기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들여다 이제 구속영장으로 체포하면서 그 국면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건 맞는데 본인들이 했듯이 그대로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특수부 검찰들도 권력의 향배를 보겠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아니다라 판단이 들면 바로 수사에 들어갈 거라서 저는 그 변곡점이 정치적인 변화와 결단 이전에 있어서 전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진걸 소장 퇴진 집회를 하면 뭐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찬성하고 거기에 무려 1조 원 안팎 예산을 쓴다는 거, 유튜브까지 제작해서 올린다는 것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고속도로 게이트가 아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양평. 예. 뭐 이번 국감에서도 그동안 배운 앵커님과 제가 한 50일 만에 종점을 변경했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 단 5일 만에 종점 변경 검토 문건이 발견이 됐고요. 12일 만에 김건희 여사당으로 종점 변경한 지도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면 팔수록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일가의 비리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국토교통위원장이 면제라도 되고 고속도로 게이트 결자해지 하세요. 그런데 답변도 안 했거든요. 그걸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탄핵 수사를 한 경험으로 이게 잘못하면 큰 스캔들이나 범죄로 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이준석 대표는 한국일보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던데요. 그 다음에 박정훈 수사단장 탄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민생 예산을 늘렸더니 탄핵하자는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떻게 이렇게 후쿠시마 핵폐수 문제,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 거기에다 박정훈 참 군인인 거로 보이는데 그런 사람 오히려 탄압하는 문제, 거기다 경제 민생위가 심화되는데 오히려 공공요금을 급등시키는 거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들이 주로 탄핵이나 퇴진사로 많이 거론되는데, 저는 정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했을 때하고 비슷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탄핵할 때 해봐라고? 그럼 우리 국민들이 한번 힘을 보여주지. 다만 탄핵식이나 탄핵 사유는 국민이 결정하는 거지 대통령 당신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국민들 또 뿌리 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점에 이야기를 했느냐?
마치 탄핵이나 퇴진이나 본인을 지적하는 세력들이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력으로 낙인을 찍는 겁니다. 강성 지지자들한테. 서민 예산 늘리니까 내가 탄핵에 몰려있다. 우리 강성 지지자들이요. 나를 보호해주러.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 비열한 전략이죠. 그런 전략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예. 지지율 30%가 의미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닐까 해석을 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아쉬운 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어느 대통령과 다른 환경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 빚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은 챙겨야 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인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아무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없이 시작을 했고 단지 국민들이 많이 선택을 해줘서 됐는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정치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다음에 국회의원 할 겁니까? 그러면 5년 주어진 임기 동안에 나한테 주어진 이 5년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내가 한번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 적은 표차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여론조사에서는 한 군데서는 지는 걸로 나왔으니까 1%도 안 되는 그 차이로 이겼는데 그러면 자기를 반대해 준 측과도 손을 잡고 소통하고 협치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뜻을 밝히면서 새로운 모습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빚이 있습니까? 앞으로 또 할 정치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한테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때려잡는 일만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었던 야당 대표,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후보 경선할 때 맞붙었던 사람들 천액이 그리고 협치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고 청와대부터 마음대로 옮겨버리는 과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과정에 이상한 천공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임기 말에 나타나는 부정부패 지금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 시절에 이걸 바꿔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되면 뭘 챙기겠다라는 생각부터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저거 저대로 놔뒀다가는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으니까 탄핵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와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 입에서 탄핵 얘기 나오는 것 알고 있다. 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을 내가 지금 예산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유행하는 게 그거예요, 신인규 대표. 머리가 아프면 배 긁으냐. 지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말다니까.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조금 이게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은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줄을 좀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지금 대화가 안 되거든요. 지금 엉뚱하게 허수아비 때리기 반국가 세력 이래가지고 한동안 그러더니 또 이제 와서는 또 이념이 안 중요하고 또 민생이 중요하다 그러고 또 서민 예산 투여하니까 내가 탄핵당한다라고 참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지금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저는 그 30%의 지지율의 함정 내지는 이것이 가지는 저는 의미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아까 세대별 분류를 쭉 봤거든요. 봤는데 60%의 지지층이 거의 한 50-60% 되고요. 놀라운 것은 70%가 이제 70%를 지지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대 편중, 쉽게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생산 가능 인구들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를 완전히 등져버리고 이제는 70대와만 국정 운영을 하겠다?
저 이것은 오래 못 간다고 보거든요. 더 이상의 아이디어도 나올 것이 없고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미움을 받는 단계까지 이제 왔고요. 이제 미움의 단계에서 희화의 단계로 좀 가고 있다. 근데 지도자가 희화화되면요, 이 국가가 불행해지는 것이고 더 이상의 리더십의 그 말의 권위가 쓰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시간은 본인의 탄핵 발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탄핵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저는 기획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 그 강서구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요. 굉장히 위태롭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50%도 채 안 되는 투표율이었는데 총선은 한 60%에서 6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반대편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거기다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쨌든 보수가 뭐 분열이 되든 어떻게 되든 지금 3당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포를 봤을 때 지금 반대 그 부정평가,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를 하는 65% 내지 70% 사이의 국민들이 결집이 돼서 교통정리가 돼서 이 총선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다당제가 되면. 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200석이 범야권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굉장한 위기감이 있고요. 아마도 이대로 가면 탄핵도 그렇지만 탄핵의 전제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 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해서 그게 이제 경제 공동체로 확대가 되면서 본인의 탄핵 사유가 충족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상당히 있었고 아마 그것들이 논의가 됐을 것이다, 내부적으로. 그러면서 아마도 지지층한테 이제 막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제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야, 이대로 가면 내가 탄핵돼. 그러면 봤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보수 내부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보수의 본류가 누구냐, 뻐꾸기 그 탕난 얘기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버리면 안 돼. 지금 보수들이 딴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보수가 새로운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딴 생각 먹지 말고 여러분 어쨌든 내가 탄핵되면 안 되니까 그 위기니까 날 지켜주세요라고 지지층한테 지금 호소한 얘기라고 봅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탄핵되면 나 혼자 죽는 거 아니야. 보수가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안 이뻐도 이번에는 보수를 밀어줘야 돼.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보수를 괴멸시키고 죽인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현주 의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영이 갈려있을 때 얘기라면 맞는데 또 본인이 그 보수를 괴멸시킨 직접 당사자 아닙니까? 그 모순성을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어렵고 참 앞으로도 좀 궁금합니다. 그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 한 60대 또는 영남 이런 데서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효과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꾸 그거를 강조를 하시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총선에서 또 하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보수 내부에 원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게 진짜 보수냐라는 논쟁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은영 소장 전망하시기에 탄핵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대통령의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들이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김건희 특검이에요. 그 대통령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것으로 탄핵받는 것이 아니고 부인의 사법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는데 그 가장 그거를 끌고 가는 여론은 저는 TK와 PK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PK는 이미 부정평가가 대통령 긍정평가보다 높아진 지 오래됐지만 이 PK 지역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항상 좀 다르게 나오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왜 그런지는 학계에서 좀 연구를 해서 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연구도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런 경향성이 있고 지금 TK 지역이 최근에 부정평가가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50% 긍정평가가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런 여론이 나타나는 거는 보수의 분열도 있겠지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상당히 축적돼 있다. 그래서 이 탄핵의 칼은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 열받으니까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생을 파괴하고 평화가 파괴되고 뭐 이렇게 해서 몰아내야 된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헌재는 굉장히 엄격한 판단을 하고 탄핵이란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까다롭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 공화당부터 무슨 지적을 받냐면 아들 헌터 바이든의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걸로 탄핵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 뭐 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의외로 사법에 또는 뭐 수사에 개입하고 직권남용하면 그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걸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지만 본인이 지금 양평 공직으로 수사하는 경찰을 취임식에 불러들였거든요. 대통령 취임식에. 그다음에 김건희 주가 조작 대다수 국민들 주가 조작 한 것 같은데 아예 소환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럼 분명히 한동훈 이원석을 통해서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남양평 휴게소까지 이번에 틀었어요. 고속도로 게이트에 윤석열 테마주 동문한테 갑자기 휴게소를 지금 15년 특혜를 줬단 말이죠. 요건 전부 다 아주 구체적인 위헌 위법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비판한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신인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불가피 탈당까지 하시면서 그걸 지적했는데, 이런 분들이 합세를 하면 탄핵 사회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서민 속으로, 중산층 속으로, 그다음에 그동안 잘못했던 걸 반성하면 쟤들이 주장하는 탄핵이나 퇴진 여론이 좀 사그러들어도 좋으니까 제발 마지막 다시 한번 나라와 국민에서 완전히 개가천선해라고 호소를 드린 건데, 문제는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럴 것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번 발언을 보고 제가 확신했어요. 더 이렇게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내뱉은 탄핵 발언이 자승자박이 될지 아니면 보수 결집의 연료가 될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앞서 봤듯이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당시 탄핵은 정치권 내부의 역학 문제가 많이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데서 좀 차이가 큰데, 이유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민생을 꼽았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고 힘들어지는데 지금 좋은 지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가 엄청나고, 아까 이은영 소장님 파 5,000원 얘기했다가 글 많이 올라왔어요. 소장님 10,000원 넘어요. 뭐 몇 단위인지에 따라서 예. 단위 몇 개냐에 따라서 좀 그렇겠죠. 그리고 두 단위. 지금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 중에 정말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천공입니다. 정치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맞냐? 혹시 그 뒤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은 당신 부인을 뽑은 게 아니다. 당신 부인 뒤에서 어른거리는 수염난 도사를 뽑은 게 아니다. 당신을 뽑았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어른거립니다.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올 때부터 시작했던 의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뒤로 불식은커녕 자꾸 붉어집니다. 이번에 김포 서울 통합, 이제 뭔가 정치권에서 불쑥 뭔가가 튀어나오면 국민들이 천공부터 찾아봅니다. 혹시 천공이 뭐 얘기했나?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수능도 뭐 느닷없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킬러 문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는 저거 뭐 아마 수능을 앞둔 어떤 부모랑 만나서 밥이나 술 한잔 하다가 야 이건 문제야 라고 해서 그래 문제 있어 그렇게 해서 나온 거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뭐 천공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 도스태핑 중단한 것도 천공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우연의 일치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까지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있나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천공 발언 한번 좀 들어봅시다. 먼저 경기도 통합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행정도시를 옮길 게 아니고 서울시를 다시 판을 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 수도 서울. 요걸 만들려 그러면 모든 경기도를 통합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경기도를 수도권이라 하지 말고 수도 서울로 바꾸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수도 서울이라고 했으면 수도 서울답게 사이즈가 돼야 됩니다. 수도 서울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니까. 경기도는 전부 다 서울의 중심에 에너지를 물고 전부 다 살아나가는 데라서 이게 전부 다 수도 서울로 전부 다 통폐합해야 돼요. 대통령입니까? 다른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가 수능을 갖다 자꾸 하찮게 보는 거죠. 이제부터. 그럼 수능 없어져요. 뭐든지 우리가 관심을 그렇게 하찮게 볼 만큼 컸다 이 말이죠. 과거에 수능이 처음 나올 때는 수능이 전부 단 줄 알고 다 따라갔어요. 그럴 때는 수능 덕을 봤죠.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판을 짜느냐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 이 나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수능 없어집니다. 앞으로 내가 대학이라는 것을 가는 방법을 전부 다 바꿀 거니까 싹 바뀝니다. 앞으로.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우리가 조인할 수 있는 기회. 기자들 수준이 너무 낮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들하고 노상 말한다고 국민 소통이 아니에요. 자,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런 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는가 궁금하고 뭐 안 맞는 것도 있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 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또 안 하죠. 다만 저건 도어 스태핑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고. 신은기 대표, 저 얘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국민들께서 지금 의혹이 많으신 상태고요. 저도 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참 상당히 개연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어떻게 명확한 물증으로 좀 잡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천공을 또 거꾸로 뒤집으면 공천이에요. 그래서 참 공천에도 이분이 개입을 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는 천공도 천공이지만은 두 사람의 저는 그림자를 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게 누구냐면 하나는 김한길이고요.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죠. 최근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패배 이후에 국민한테 반성한 게 아니라 국민통합위원장이신 김한길 우리 정치 멘토님의 말씀을 내각에 잘 못 전달해서 반성한다. 더 일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영향력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뇨한 위원장과의 관계까지도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도 뭐 양평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수사가 필요하니까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김건희 여사는 과거에 그 이명수 기자인가요? 그분하고의 녹취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후보 캠프를 꾸리는 상태부터 우리 캠프가 안 돌아가고 있고 문제가 뭐고 하다 보니 명수 씨가 와서 돈 많이 줄 테니까 일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을 상식적으로 해보면 김건희 여사는 첫 단추부터 같이 깬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더 큰 권한을 갖고 권력자가 됐는데 이제 와서 역할을 안 한다?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부속실도 만들어라 얘기를 해도 안 만들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을 V1과 V2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천공도 하나의 그림자로 이것은 높게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한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이런 태도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천공도 혹시 저런 유튜브를 많이 보는 거 아니야? 보면서 또 얘기가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국민들께서는 불안한 거죠. 대통령이 정상적인 개선에 따라서 보좌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의 지금 이야기를 듣고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니야?
저는 굉장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과 대화를 하고 국민 앞에 질문에 답을 해야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실 수 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7시간 녹취록에 보면 정말 놀라운 대목이 몇 개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 남편이 짚고 나면 또는 뭐 100번 양보해서 우리 가족이 짚고 나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김건희 씨는 정확하게 내가 짚고 나면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네,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일부 매체들 거론하면서 실제로 지금 엄청난 언론 탄압 장되고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 어떤 배우자가 내가 짚고 나면이라고 인터뷰한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적인 대화였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이명수 기자가 인터뷰를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이 나옵니다. 야, 나는 대통령이니까 바쁘니까, 나는 대통령 후보니까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건희 여사는 이미 절대적 영향을 행사했고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빠까지 국정 개입의 단초가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친오빠. 지금 이번에 ESIND 대표로 기소된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랑 굉장히 내밀한 관계를 알 수 있고 국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많이 나오는데 오죽하면 정치검찰이 그 휴대폰 압수수색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 오빠의 휴대폰을 3번이나 경찰에 신청했는데 그걸 기각했습니다. 그 핸드폰에 정말 많은 내용이 국정농단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각했겠죠. 근데 결국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부인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김건희 여사는 천공이나 건진, 무정스님 같은 무속인, 사비 무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너무 친합니다. 녹취록도 이렇게 나옵니다. 무정스님이 윤석열하고 나를 연결해줬어. 내가 남자야. 그 윤석열이 여자래. 스님이 그랬는데 실제 그래. 그러니까 아예 무속인이 자기를 연결해줬다. 뭐 세간에는 조남욱 삼부통원 회장이 연결해준 걸로 알려졌지만 녹취에는 무정스님이라는 무속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제들도 뭐 선거 캠프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건진, 무정, 천공, 거기다 최근에 무슨 백도사, 백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까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극우 극단주의자들 또는 천공류의 유튜브를 자주 본다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스피스 이런 건 안 보고 이런 방송을 듣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현주 의원이나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 만나서 쓴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준석 내쫓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상한 유튜브만 보고 있다면 정말 나라의 미래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탄핵이 신중해야 된다니까 우리 애청자들께서 뭔 신중이냐고 지적하시는데 그건 참 국민들의 마음을 70% 80%까지 얻어야 된다는 제가 어려움을 말씀드린 거고 진짜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다만 국민들께서는 아마 주권자들께서는 곧 결단을 내릴 시기가 온다 이렇게 저는 경고하고 싶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우리가 김건희 여사를 보고 뽑은 것 아니잖아요. 그럼요. 김건희 여사를 오히려 김건희 여사 때문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후보 시절에 나와서 고개 조아리고 울먹이면서 사죄하고 당선되면 조용히 뒤에 가 있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것이 얼마나 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렇게 곳곳에서 막 드러나는데 아무도 대통령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죠. 심지어 인요한 혁신위원장마저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지난번 순천만 정원 박람회에서 김건희 여사 만났는데 박식하고 재치가 있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해주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자리가 있는 영부인이라는 자리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선출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역대 영부인들 상하고 굉장히 좀 다릅니다. 물론 젊은 세대가 볼 때는 아, 저렇게 뭔가 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선출직이 아닌 그 부인의 역할로서 많은 분들은 아, 이거 좀 너무 도를 넘어선다. 특히 이번에 중동 순방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TK 지지율이 이렇게 좀 50% 아래로 떨어진 게
그 영부인의 그 행태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핵폭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동 순방에서 보여준 것은 어떤 걸 센터를 차지하려는 그 욕망 예. 그리고 그 본인이 그 이게 좀 나댄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대통령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본인이 거기에 앉아 있잖아요. 제일로 제가 봤을 때 황당한 사진은요. 지금 그 사진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인가 카타르인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양 정상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정상 뒤에 통역이 앉아가지고 네. 통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역이 안 보여요. 어디가 있나 했더니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앉아 있고 그 옆에 김건희 여사가 앉아 있어요. 통역이 김건희 여사 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이런 경우는 난 기자 생활 30년 넘게 했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현주 의원. 그러면 통역이 누구 말을 통역하겠다는 거고 이 정상회담은 누구랑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까? 굉장히 결례고 사람이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걸 뭐 이제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낄낄빠빠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뭐 그런 어떤 행태들도 대통령이 잘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지금 너무 모든 분야에서 국정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사의 어떤 행위 하나하나도 다 눈에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있느냐. 지금 이 대통령께서 당선이 너무 쉽게 되셨어요. 너무 쉽게 후보가 되고 제1야당에.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평생 열심히 준비해 오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굉장히 불공정의 아주 표본입니다. 노력 없이 갑자기 재수, 운과 이런 거 가지고 덜렁대는 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모셔온 사람들도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게 매우 쉽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상황이 됐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게 아까 탄핵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야 이거 더한 일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본인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사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이게 몇 개입니까 지금? 학력 위조, 그죠? 그 다음에 그 결론 안 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또 양평고속도로 이제 특검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양평고속도로는 엄청나게 심각한 그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나온 것만 하더라도요. 여기서 뭐 대선 대통령 되기 전에 건 그렇다 하더라도 양평고속도로 이런 거는 된 이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 특검에 아주 앞장서신 특검 팀장 하셨잖아요. 그때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이것을 엮은 법리가 뭐냐? 경제공동체 법리죠. 그 법리는 그전에는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니 생판 남인 당시에 박 대통령이 하나도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생판 남인 최순실이 굉장히 가깝다는 이유로 경제공동체 법리를 들이대서 최순실이 취한 경제적 이득을 박 대통령이 취했다라는 논리를 만들면서 그것을 아주 강하게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요, 부부 간에는 확실한 경제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 양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또 다른 일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럼 이런 것들이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요, 바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김건희 여사는요, 지금 돌아다니실 때가 아니고 자숙하면서 지금 이 건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것을 뭐 변명을 할지 해명을 할지 또 어떻게 본인이 대통령한테 누가 안 되도록 비켜나갈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오히려 여사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잠재적 어떤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받는 당사자로서 이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냐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측근 같으면요 그걸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지금 거꾸로 나가니까 이 사람들 정말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제작진이 아까 제가 그 사진 이야기하니까 발빠르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 만난 정상회담 사진이군요. 이렇게 보면 두 정상이 있는데 그 옆에 김건희 여사가 앉아있고 통역이 그 옆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아닌데 저게 그러면 우리나라 정상이 2명입니까? 참 비정상입니다. 지금요, 신인규 변호사, 네. 국민들은 영부인이 주제넘게 설친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몇 가지 의혹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그 권력의 사유화라고 표현하고요. 이제 그 권력 사유화가 이제 형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제 검찰이 수사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뭐 권력의 사유화를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도 그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를 갖다가도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사유화해서 뭐 아들들이 처벌받은 경우도 많았고요. 또 현직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그 경제공동체 법리에 따라서 탄핵까지 이르는 이런 권력 사유화를 우리가 엄단해 왔던 그 역사, 그리고 그 한복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박영수 특검과 엮여가지고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정의를 독점해가지고 지금까지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차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너무나도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떳떳하면 수사받아라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일관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뭐 양평 의혹이라든지 뭐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이라든지 지금 의혹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몸담았던 그 검찰에 수사를 받는 것이 맞고 이 검찰 사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검찰권을 편향되게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금 이 수사를 편향되게 하면서 덮어주려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전 나중에 가서는 다 실정법 위반으로 이것은 걸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엄중하게 국민들이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까 그 앵커께서 그 인용한 위원장의 멘트에서 저도 얼른 찾아보니까 실제 이야기를 했네요. 정확한 호등이 남편과 마찬가지로 거침없이 얘기하더라 박식하고. 이건 인용 위원장의 언뜻 보기엔 칭찬 같지만 굉장히 저는 그 인용 위원장은 아마 선의로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끔찍한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1시간 동안 59분 동안 이야기한다는 윤석열처럼 아주 마찬가지로 거침없이 이야기하더라. 박식한다는 것은 국정 전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했다는 거잖아. 당무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거의 부의원처럼 인효환한테 인효환을 왜 만났는지도 저는 의심스럽지만 사실 인효환이 김건희를 만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인규 변호사님도 만나야지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거침없이 국정이나 당무 전반에 김건희가 아마 인효환한테 거침없이 하겠겠죠. 박식하게. 인효환이 거기에 대해서 찬양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멘트를 보니까 정말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거침없이 박식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장고조작으로 구속이 됐어요. 무려 349개 장고조작으로. 그 장고조작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습니다. 그 장고조작 공범한테 돈을 보내줍니다. 사람들 접대라고 1,500만이나 보내줘요. 그리고 그것을 접대가 안 됐으니까 회수합니다. 다 김건희 여사 통장입니다. 이건 다 팩토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서에 경찰청에 고발했더니 다음 주 용산서에서 고발인 조사하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이제 수사한다고. 근데 장고 조작, 주가 조작, 그다음에 경력 조작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인데 그거 경찰이 무혐의한 거 제가 이의 신청해서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 본인도 자백했는데 인정했는데 뭐 논문 조작 아무것도 이렇게 거침없이 박식한 사람이 양평 고속도로 조작 문제까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건 국민들이 야당이 언론이 그렇게 지금 몇 달째 몇 년째 이야기하는데 단 한 번도 해명 안 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범죄의 의혹이 크니까 아예 뭉개고 가버렸다는 건데 너무 대비되잖아요. 거침없이 박식한 사람이 자기의 범죄나 비리 의혹, 패밀리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한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공유하고 향유하면서 권력 사유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뛰쳐나간 거거든요. 지금도 김건희 여사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엄격하게 지금 따져먹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뛰쳐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아마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은 국민들이 지금 너무 민생에 지쳐있고 더 힘들어서 지금 못 나가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관용하거나 넘어가주거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권을 맡고 있는 분들께서 정말 민심의 흐름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요. 정말 일상에서 민심에서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평가들은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김건희 여사를 컨트롤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로도 면제받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트공주님, 거침없이 말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박식은 아닌 듯이요. 서울향기님, 뭘 더 바랍니까? 그런 글 주셨고요. 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치본색만 봐도 좀 될 것 같은데. 수호천사님, 그래도 아마 지금 다음 해외 나갈 리스트 짜고 있을걸요?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지금은 놀림거리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탄핵 발언하면서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뭘 노리는 걸까?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왜 탄핵 얘기가 국민들한테 나왔길래 대통령 입에서 스스로 탄핵 발언이 나왔을까? 그런 부분 짚어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국민이 박수 쳐주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천공을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면 쉬우니까. 근데 그건 죽는 길이고 본인도 죽는 길이고 나라가 죽는 길입니다. 절대 그것은 해서 안 되고요. 국민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 싹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거라고 크게 기대는 안 했어도 뭐 국민은 늘 옳다, 뭐 반성한다 그래서 바뀔까 했는데 하루를 못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막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야, 우리가 이준석, 홍준표 이런 사람들 지금 쳐내가지고 이쪽에 돌아서면 우리가 분열돼서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 사면시켜주자. 그래가지고 합치자. 뭐 이렇게 해서 혁신위원회가 이러한 안건으로 징계 취소 의결하고 그러면 합쳐질까요? 또 수도권 승부가 지금 아주 어려운데 김포가 지금 서울로 합치기를 원하잖아. 그러면 김포, 구리, 광명, 하남 이런 데를 다 서울로 합쳐주면 수도권 승부가 좀 되지 않겠어? 막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걸 원합니까? 국민들은 지금까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 버리고 용산으로 가가지고 돈 쓴 거 죄송합니다. 갔는데 제대로 못한 거 죄송합니다. 청와대 국민한테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영빈관 써서 죄송합니다. 행사 줄이든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점쟁이 도움 좀 받고 싶어서 천공 불러서 집터도 좀 보게 하고 이렇게 의견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다. 사람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몇몇 사람들만 의지해서 윤핵관 도움을 좀 받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두루두루 쓰겠습니다. 제가 검찰에만 있어서 잘 몰라서 쭉 검찰 사람들만 쓰고 웬만한 데도 다 검사들로 채웠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우와, 저 완전히 바뀌었네.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느닷없이 김포, 서울에 편입. 좋습니다. 이것도 서울 편입하는 게 김포 시민들이 원한다면 해볼만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졸속으로. 이런 내용을 한번 좀 짚어봅시다. 전하는 말씀 듣고 갈까요? 뉴스는 가시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종면의 뉴발. 소자유 식물성 오메가3 500개 한정 물 없이 입안에서 톡 터뜨려서 먹는 오메가3. 들기름 맛. 이름 맛이네. 심지어 이것도 맛있어요. 심지어 이것도 맛있어. 네네. 예, 스픽스몰 광고 보셨는데 스픽스몰에서는 항상 놀라울 정도로 좋은 물건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공급을 해드리죠. 여러분들한테 제철 음식 제대로 맛보여주기 위해서 전국 8도를 누비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참치 때는 목포. 참치는요 지금 거의 다 나가가지고 100개가 채 못 남았대요. 생참치 맛이 그렇게 좋아서 그랬는지 이번에 참치도 주문은 마지막으로 가능합니다. 아직은 잘 보관이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니까 참치도 드시고,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것은 홍게인데요. 이거 잠깐 소개 좀 해 드릴게요. 구룡포 박달형 연지 홍게. 가격도 아주 저렴한데 연지 홍게가 무슨 뜻인가 물어봤더니 연지 곤지할 때 그 연지색을 띈다고 해서 연지 홍게고요. 대게보다는 조금 작은데 살이 달콤하고 내장 맛이 끝내준답니다. 그래서 내장 볶음밥도 많이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박달이라고 하는 게 박달나무처럼 딱딱하게 속이 꽉 차 있다. 그래서 수율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수율이 뭐냐면 몸무게에 비교해서 얼마나 속이 꽉 찼냐, 이 비율을 수율이라고 한대요. 이 수율이 아주 좋은 상태, 이건 80%라고 하니까요. 정말 홍게 중에서도 아주 꽉 찬 상태의 홍게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이제는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믿고 구매할 만 하시죠. 제철 음식이니까 여러분들 제철 음식을 주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스픽스몰, 이번에도 많이 구입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한 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치, 지난번에 민어회, 또 이번에 대게, 홍게, 참 잘도 고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분장을 하는데 우리 분장사 선생님이 피부가 좀 달라진 것 같다고 무슨 하냐고 그래서, 사실 제가 달팽이 크림 한 달간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거 없냐고 해서 다른 거 없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다고. 근데 달팽이 크림이 효과가 있기는 있는가 봐요. 그거 좋아요, 달팽이. 우리 스픽스 광고가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알았어요. 수율, 맞아. 박달형, 연지 이런 게 다 굉장히 좋은 단어들인데 공부가 됐습니다. 아니 저는 스픽스몰 광고할 때마다 참 놀라는 게 참 아이템도 잘 고른다. 저런 건 쉽게 구하기도 힘들지만 보면은 확 입맛이 돋잖아요. 근데 대체로 가격에 제가 놀라죠. 홍게 3kg에 39,900원, 저게 택배비가 포함이 됐는데, 여러분들 주문하셔가지고 가족들하고 맛있게 드십시오. 홍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이제 김포 서울 편입이 좀 느닷없이 튀쳐나왔습니다.
신영엽 대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포 서울 편입 아이디어? 근데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식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모든 정책들 뭐 만 5세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좀 졸속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처 간의 이견 조정 내지는 이것은 또 광역 사안이기 때문에 지자체와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무엇보다도 야당의 동의가 없이는 법안을 성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들 또 특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과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서 낸 것인지 전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면 또 뜨거 하면서 또 후퇴를 하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김포에 대한 이 서울 편입도 저는 똑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요. 이 내용도 좀 엉망진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120조 이하에 보면요. 지방균형 발전이라든지 지방에 대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것은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뭐 지방화시대 이래가지고 막 며칠 전에 회의하고 이랬었는데 또 이제 와가지고는 메가시티 서울을 더 메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구역 대개편도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행정구역 대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광역과 기초라고 하는 것을 더 단축시키는 문제 그리고 지방의 행정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구역 대개편 이런 것들 좀 논의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온 이 김포안에 대해서는 지극히 정략적이고 지극히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 아이디어를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첫째요. 지금 현재 시스템과 이제 어떤 행정 절차상 안 됩니다. 네.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말장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수준 낮은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뭐 광명도 그렇고 여러 도시에서 그런 얘기들이 산발적으로 있었죠. 그 이제 한 20, 3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걸 하려면 일단 경기도 서울시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도 이 의견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서울시도 동의를 안 하고 경기도도 동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주변 도시들이 다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요. 그 도시 안에서도 찬반이 다 갈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렇게 단순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여러 여당에서 몇 개 찍어가지고 여기는 1, 2 들어가고 저기 막 그러면 되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전국적인 행정 개편안 이런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공론화를 한 다음에 그래서 모든 지자체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국회 법안이라든가 근데 거의 헌법 개정하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김포 하나 가지고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 김포 시민들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럼 이게 그러면 실제 도움이 되냐? 제가 이 정말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김포라는 공간이요. 공간 이동해갖고 서울 중앙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김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문제라든가 5호선 연장, 김포 골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김포 시민들이 더 바라는 거고 집값 문제도 이 경기도가 서울보다 집값이 낮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 20, 30년 전 얘기예요. 경기도가 개발되기 전에. 지금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 광명도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분당, 일산 이런 데는 더 하고요. 주변에 웬만한 서울 인근 구보다 뭐 거의 2배입니다. 집값이. 그래서 왜냐하면 거주 환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통과 교육 이런 게 문제고요.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절대 다수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걸 좋아하는 거는 이제 좀 옛날에 이제 20, 30년 전에 그 시골일 때 그 지역에 사셨던 원주민들 이런 분들은 조금 아직 옛날에 그 논리들이 남아 있어서 뭐 찬성하거나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실제로 우리한테 뭐가 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이은영 소장. 네. 누가 봐도 총선용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데 일단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들 전체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다만 네네. 김포에서는 좀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김포는 이제 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 총선용 김골라라고 해서 김포 골드라인 문제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이거를 처음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강원도 출신의 우리 이철규 의원님께서 예, 뭐 발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여 년 전부터 나왔다라는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5+2 해갖고 메가시티 구상 전략이 있었지만 다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이거를 신행정 수도 이전하고 비슷하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 발의한 분들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신행정 수도 이제 이전 공약을 낼 때도 이제 그 선거 대선 때 좀 지지율이 낮았는데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 5대5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 그거는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났을 수 있긴 하지만 그 당시 명분이 있었어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지금 김포시 경쟁도시 서울 저기 편입은 명분이 지금 없어요. 균형 발전 명분이 없고 오히려 지금 그 안에서 더 복잡하게만 세수라든지 뭐 혐오 시설 등등으로 해서 더 복잡하게만 지금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그 아까 그 말씀해주신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은 조사에 따르면 그 찬반도 물어봤지만 정책 추진 배경을 물어봤거든요.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가 58.8 나왔고 해당 지역 주민 필요 예한 게 27.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진 주체도 서울시나 경기도가 해야 된다는 게 33.6으로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오히려 지금 역풍이 더 세게 진짜 역풍이 세게 불 사안이고 특히 이거 서울 시민들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높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 주신 김에 예고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요. 심지어 김포 시민들도 궁금할 겁니다. 편입되는 게 좋은가? 문제는 없는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님을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모시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해 주십시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우연히 방송에서 이분 말씀하는 걸 듣고 저분은 꼭 한번 모시고 우리 스픽스 애청자님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 해서 섭외를 부탁을 했는데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인터뷰를 하도록 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제가 저기 시립과 관련해서도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뭐 모든 사람은 한양으로 간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서울 하는데요. 우리가 행정 이제 체계에서 도와 시의 이 체계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광역에 시가 있고 도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광역시는 시가 모든 어떤 재정이라든가 의사결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들이 다 있지 그 자치단체가 독립되어 있는 것 같아도 구청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라든가 재정의 여유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위임사무예요.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구청에서 뭐 하는 거는 아주 자잘한 규모의 어떻게 보면 작은 어떤 축제들 이런 수준밖에 없고요. 뭔가를 구청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 같은 경우는 거꾸로 각 시들이 재량권과 자치권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갖고 있고 재정도 여유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벌이는 직접 사업이 거의 없고 경기도는 그대로 돈을 내려주는 일들을 거의 하고요. 실제로는 자치시에서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 같은 경우에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예를 들면 서울시 김포구가 되는 거죠. 그럼 김포시 때보다도 이 자신들이 이 걷어들이는 재정 중에 세수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서울로 다 가고요. 김포시가 김포시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구가 되면서 굉장히 자기 사업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행정 체계에 대한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걸 그렇게 쉽게 던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문제가 지방 소멸인데 서울을
수도권을 더 뚱뚱하게 만드는 걸 하면서 집중을 더 강화시키는, 심화시키는, 이거는요, 표도 표지만 저는 이분들이 과연 국가의 어떤 백년지 대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집권 여당으로서 지금 자격이 없는 굉장히 수준 낮은 저질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나라 걱정하고 생각이 있는 국민들은 이거 더 심판해야겠다. 네. 이 생각이 들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신인기 변호사 말씀처럼 사실은 이 행정체제 개편은 뭐 통일시대를 이야기하든 지방분권 시대를 이야기하든 아니면 예전에 뭐 지역주의 해서 차원에서도 여러 번 검토됐어요. 검토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일면 그런 것을 정권과 상관없이 정말 나라 발전과 우리 국민들 행복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마치 교육제도 개편할 때처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총선 때 그걸 공약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느닷없이 지금 사상 최악의 경제 민생위기로 아까 기업 부채가 3,000조,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 가계 부채가 2,000조, 기업 도산 급증, 날마다 들려오는 게 경제 민생의 공포인데 물가 상승부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이건 정확하게 선거에서 윤석열 정권이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로 이렇게 비열하게 돌리는 거 하나. 그다음에 김포에서 서울되면 땅값 좀 올라가려나? 한번 올려가는 분들의 표, 뭐 일부 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중대한 내용을 갑자기 느닷없이 꺼낸다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리고 저도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왜 김포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예.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후가라고 보거든요. 예. 그쪽 표심이 안 좋으니까 김포부터 좀 한번 땡겨가지고 표심을 좀 얻어보자 이건데, 아니 학생이 시험을 못 봤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점수 얻을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 캐비넷 가가지고 지금 문제 빼가지고 좀 어떻게 해보려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꼼수거든요. 굉장히 저는 도덕적으로도 비판받아야 되고, 국민의힘은요 특이한 재주가 있는 게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매우 단순화시켜가지고 엉뚱한 논쟁을 붙이는 재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때도 엄청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조수진 의원이 쌀 먹어 치우자 뭐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켰고, 두 공기씩 먹자. 그렇죠. 그리고 교육 문제 때도 뭐 갑자기 사교육을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엉뚱한 대로 불꽃을 튀기게 했고, 지금도 보궐선거의 참패 이거 정무적으로 풀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야 김포를 서울에 떼다 붙이면 우리 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김기현 대표나 누구 좀 영남에서 험지 잡고 나가라고 하는데 좀 나갈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꼼수를 부리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게 이분들이 정치를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려워지는 전 이런 현실 아니냐.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게 한국은행에서 네. 지역 간 인구 이동 간 지역 경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수도권 집중이 OECD 국가 1위인데 이게 미치는 여파가 저출산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저출산에 지금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 집중화를 왜 지금 여당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김포가 네. 서울로 편입되면 과연 김포 시민들 좋을까 정말 궁금한데요. 이런 글을 주신 분도 있어요. 표상윤님. 김포에 변두리 땅이 많아서 혐오시설 1순위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좀 이따 경제본색에 이광수 부동산 평론가님 오시는 것 같은데 어제 매불쇼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편입된다 해서 집값이 오른다는 그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사실 서울의 주요 지역에 지금 매물이 엄청 급증했고 그렇죠. 몇 억씩 떨어진 아파트가 질비하는데 갑자기 김포가 어떻게 해? 아니, 물론 아까 나중에 오를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예. 좀 그렇지 않. 그러니까 경기도가 오히려 더 비싼 데가 많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근데 옛날처럼 더 황당한 것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김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힘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뭐 하나, 구리, 과천, 심지어는 고양시 고양시. 100만 명의 사실상 큰 도시인데 부천 전부 다 서울로 편입하자고 현수막 걸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얄팍하고 그 각각의 도시가 그리고 각각의 지역이 특색 있게 수백 년 수천 년간 발전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선거 앞도 갑자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부박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지방자치라는 게 DJ 대통령이 단식까지 해가지고 얻어낸 우리 지방자치가 민주화의 산물이거든요. 이걸 더 발전시키고 더 이제 지방자치를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자체장들도 본인의 직역에 대한 역할과 소명과 책임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만 이익이 되고 좀만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은 다 그냥 낼름낼름 이거를 갖다 바치는, 저는 좀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 호흡으로 보면서 이것을 틀을 짜서 가야지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뭐 집값이 오른다, 뭐가 이득이 된다, 이걸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을 논하니까 아무런 논쟁의 실익도 없고 그냥 정치적 꼼수만 갖다가 나라만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그 리더십, 이 지방자치 리더십까지 한번 고찰해 봐야 된다 저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과연 정치적 이익은 있느냐 이거예요. 네. 제가 너무 웃기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적 실익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사리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 이제 그 경기도의 시의 위상하고 이 서울의 완전히 변두리 구로 전락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갖고 오는 이 차이가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굉장히 옛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고 집값 문제도 사실은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강서구하고 그러면 김포시하고 어디가 더 높은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포시도 시 나름이고 강서구도 구 나름에 결국에는 그 주거 환경과 여러 가지 인프라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실익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슈를 다 점했다 이거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른 아마 이슈를 덮었다. 딱 하나 덮었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심판론, 네. 그죠? 정권 심판론의 분위기를 약간 이런 바꿨다. 어리석은 논쟁을 통해서 희화시키면서 그렇죠. 이슈 어젠다를 좀 이렇게 바꾸는 거죠. 바꾸는 그 그런 정도는- 차원이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왜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시키려고 하느냐. 불쑥 뜬금없이 지금 이제 출퇴근 아까 김골라 얘기하셨는데 김포 골드라인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면 5호선 노선을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해보면 되지 않냐. 그걸 갖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현실성 없는 그리고 졸속적인 김포 서울시 편입안보다는 실제로 지금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자기 말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데요. 민주당은 5호선과 관련된 예타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담겠습니다. 정부가 입장을 정해 오십시오. 저희들은 현실성 없는 김포 주민들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안을 갖고 오십시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서 내년도에 바로 이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 문제 때문이라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정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국토 균형 발전 얘기가 나오는데 수도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그 부분은 또 깊이 논의를 해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될 일이죠. 그러지 않으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 총선용인가 라고 하는데 또 천공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건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의심을 제기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또 음모다, 김포 시민을 모욕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윤재옥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포 편입 문제는 김포 시민의 여론과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비전에서 출발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전국적 행정 개혁을 꺼내 논점을 흐리거나 심지어 포퓰리즘이다, 국토 갈라치기다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 몇몇 인사들은 역술인 배우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질낮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생각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이는 또한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신은규 변호사, 왜 저게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 되죠? 그러니까 그 모욕이라는 발언에 앞서서 저것이 아까 무슨 서울의 미래 비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윤재호 원내대표님은 미래 비전을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그냥 비전이라고 뭉뚱그려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도대체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어디가 좋아집니까? 아까 이원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인프라의 문제고 결국에는 출퇴근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서울시가 이제 좀 더 이제 메가시티가 더 메메가시티화 되는 것이고 모든 자원들이 더 서울에 집중될 것인데 그러면 저출산이 해결됩니까?
그럼 집값이 더 안정이 됩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수도권에 다 살려고 아우성을 칠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헌법 120조 이하에 나온 그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그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책이 주소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한 미래 비전도 없잖아요. 근데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마치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시지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모욕감을 느끼는지 저 윤재호 원내대표님이 너무 좀 번지수를 잘못 찾고 계시고 아마 본인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고요. 누가 지금 시켜준 거를 써준 걸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예. 지금 지자체에서요 찬반 그 링크를 여론조사 링크를 막 돌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김포에 아까 홍철호 당협위원장도 2,500명 조사했다 그러는데 그게 좀 당원들 조사를 한 것을 시민이 한 것처럼 얘기한 듯하게 지금 좀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84%가 찬성했다 그러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공론 형태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링크 하나 걸어가지고 마구마구 뿌려서 잘 모르는 데 없어요. 그냥 달랑 한 번. 아니죠, 그거. 여론조사 아니에요. 예. 거기 응답하시면 안 됩니다. 앙케이트. 당원 행사에서 앙케이트 했다는데. 저도 이따가 거리 버스킹 나가서 그런 거 비슷한 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은 퇴진 찬반하면 마구 자기가 붙여도 되죠. 100개씩 그렇죠. 그냥. 찬성 많이 나왔으면 퇴진하고 똑같잖아요. 여론 조작입니다. 여론 조작. 근데 제가 19대, 20대 하고 이제 지금 21대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이거 보면서 아니 국회가 이게 국회가 왜 이렇게 지금 수준이 낮아졌지? 이게 무슨 사실 논란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은 해프닝성으로 누가 얘기하면 그냥 씩 웃고 지나가는 이런 논란, 이런 이슈를 막 그 당대표가 엄청 진지하게 꺼내고 막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은 그거를 뭐 설문조사를 가지고 여론조사했다고 막 뿌리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이 붙고 저는 지금 뭔가 이 나라가 말이죠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 거의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보고 이거 사실은 지지하는 사람들도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과연 그 자부심 가지고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이거 너무 창피하다. 이 정말 저는 이 더 이상 저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 당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포 시민들 부동산 심리 자극해서 갖고 노는 것 아닙니까? SPICA님 그런 글 주셨고요. 서울시가 되면 세금 더 나오는 것 아닌가요? 소환최님도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글쎄요, 김포 시민들이 나 서울 시민이야 이것 하는 거 외에 서울시로 편입한다고 교통이 바로 좋아지고 그렇게 되나요? 전 그건 참 궁금해요. 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의 발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름만 바뀐다 해서. 실제로 서울이 너무 과밀화되고 힘들어서 서울을 빠져나가는 분들이 오히려 요즘에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 시민들이 교육이나 환경이나 교통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왜 서울만 그게 잘 되고 인근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지역은 살기 어려운가? 그렇다면 예를 들면 재정 또는 정책, 법과 제도를 오히려 지방 발전에 맞게 그걸 뜯어고쳐야지 이름을 서울시로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정말 이현주 의원님 말씀처럼 정치 수준 너무 후퇴했습니다. 그렇죠? 행정수도 이전은 굉장히 철학적인 논쟁이죠. 사실은 지방 분권이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장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포 서울 편입 얘기가 나온 배경 가운데 또 하나로 그런 걸 분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남 쪽 사람들 그동안 잘 해먹었는데 이번 총선에 수도권에 나가서 싸워라.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위가 오늘 뭐 이유 안건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게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까지도 지금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느낌인데 김기현 대표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표 됐나 막 그런 후회도 지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김포에 김기현 대표 나가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저기가 너무 험지니까 좀 자갈도 치워주고 아스팔트도 깔아주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용환 위원장, 지금 3선 넘는 사람들 지역구 옮겨야 된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몇 달 전부터 그 영남 정가에서는 영남 물갈이론이 돌았습니다. 용산에서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우리 물갈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소문이 좀 돌았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하자고 지금 주장하면 또 이게 파장이 커서 조심스러운데, 예. 뭐 지금 공무원도 구청장도 3번 이상 못 하는데, 예. 뭐 3번 하고 지역구를 옮기든지, 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공천 룰의 방향, 예를 들어서 뭐 3선 이상이면 지역구를 옮긴다라든지 이런 룰에 관한 방향도 지금 논의하실 생각이에요? 그거 아직 안 했지만 3선 이상 하려면 뭐 꼭 해야 되고 인기 있고 노련한 분이면 뭐 지역구도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옵션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뭐 모든 것을 묶어서 이것만이 방법이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똑똑한 사람들 모시고 있으니까 좀 봅시다. 조금 지켜봐 주세요. 근데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혁신한다면서 윤핵관들 사퇴했죠. 근데 신인규 변호사, 이철규 사무총장 혁신한다면서 물러난 지가 며칠 됐습니까? 근데 이번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또 컴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의 국민 알기를 진짜 어떻게 아는지 저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장제원 의원도 백의종군하겠다 여러 차례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백의종군한 것이 아닌 것이 다 드러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복귀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철규 사무총장도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사무총장으로서 공천을 총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 성적표 받아들고 아뜨거 해가지고 임명직 총사퇴로 해서 김기현 일병 구하기를 하더니 지금 이제 조금 그 소나기 내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기어 나와가지고 본인은 또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겠다고 또 나타나셨어요. 배에다가 구멍 뚫린 사람들 태우지 말자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구멍을 낸 분이 지금 또 문지키겠다고 들어오는 격이거든요. 이건 뭐 국민 알기를 뭐로 하는 것인지 저는 지금 혁신위도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게요. 국민의힘의 문제는 제가 탈당하면서도 기회주의를 지적했습니다만은 그 전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 사당화거든요. 그 사당화와 맞물려 있어가지고 각 정치인들이 국민을 생각 안 하고 제밥에만 관심 가지면서 기회주의로 처신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의 핵심인데 지금 물갈이 한번 보십시오. 영남 3선 저도 다 불신합니다. 저분들 다 물 갈아야 될 대상인데요. 물갈이가 혁신이 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대한 사당화를 안 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갈았을 때 전에 있던 게 3급수면은 2급수가 들어온다라는 게 보장이 돼야지 물갈인데 지금은요 3급수가 나가면은 5급수 내지는 거의 폐수가 들어올 지경이에요. 아니 5급수와 폐수가 들어오는데 국민들이 이걸 물갈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뭐 영남 물갈이론 이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영남 그 뿌리 깊은 그 올드 보수들 간의 권력 헤게모니 싸움이지 이분들 다 드러내고서 윤석열 대통령 친분으로 다 친한 사람들 뭐 석동현 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물갈이가 됩니까? 이거 국민을 향한 농락이고 기만이고 이번에 김포 가지고서 지금 표심 장난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 인용환 교수는 의사 출신으로서 정치도 하나도 모르는데 사실상 지금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남 물갈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수도권에 자리가 비워져야 되는데 가장 의석이 많은 데가 경기에 59석. 그리고 지금 일관되게 나오는 게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내년 총선 지형 조사에서도 이게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의뢰에서 30일, 31일 한 조사 보면은 민주당이 인천 경기에서 52.8 나오고 국민의힘 31.2 나왔어요. 이러니까 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예. 근데 이철규 의원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 총괄 간사였거든요. 예. 그리고 저번에 사무총장에서 어쩔 수 없이 경기를 냈을 때 김기현을 살리려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이야기도 막 들려왔습니다. 내 핵심을 왜 마음대로 잘랐냐. 그래서 결국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복귀시켜서 혁신위원회보다 더 힘을 주고 결국 총선에 또 용산 집무실이 또 윤석열이 개입하는 통로를 지금 복귀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인수위 총괄 간사할 때 본인 보좌관들도 인수위 국토교통분과
전문위원으로 2명이나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서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전략치고는 너무 후지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윤석열 대통령 입장 관철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19일 만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는 이 이철규 사무총장이 인재영입 위원장을 복귀한 것이 이제 결국은 혁신은 끝났다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보면 한마디로 이게 장난치나 이런 상황인데 이게 사무총장이 공천을 이제 관장을 거의 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그죠? 공관위원장이 있지만 그분은 이제 얼굴 마담이고. 그런데 이제 인재영입 위원장은 이 신인들을 영입을 해서 새로 이제 특히 전략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비례라든가.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역할이다. 공천에 이 용산이 공천에 개입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아, 혁신의 의지는 실제로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 인사입니다.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태우 공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몸통이거든요. 사면복권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이원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총선의 패배도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다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총선 때문에 이런저런 아이디어들도 막 나오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탄핵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뭐 그런 것 저런 것 가지고 총선 치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기고 싶으면 그리고 다수당이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보고 하면 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2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환님, 세금 환불받고 싶어요.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지요. 예, 마음 좀 달래시라고 제가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아까 오늘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유령님, 국토균형발전 지방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 서울 확장을 이야기하는 모순됨을 어찌 생각해야 할까요? 메가시티를 한다고 해도 지방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순서 아닐까요?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픽스 이메일로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슈퍼챗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성함만 소개해드리죠. 하라님, 둥이맘님 2번 보내셨고요. 배순봉님, 파락군 일진 출신님, 000님, 000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슈퍼챗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까 신채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다음 주 목요일 누구 섭외했다고요? 못 들어서. 예, 홍준현 교수님인데요. 중앙대 인재공공학부 교수님인데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또 도시계획 전문가시고 아주 자세하게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거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목요일 날 우리 정치본색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신채규님이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홍게 쪄서 오나요? 예, 쪄서 갑니다. 이전에 대게도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익혀가지고 댁으로 보내드리니까요. 바로 차갑게 드셔도 되고 또 팔팔 끓는 물에 1분 정도 담궜다가 드셔도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3kg에 39,900원 무료 배송, 온라인 최저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홍게 소개를 해드렸더니 서제프님, 여기 포항인데요. 그 가격이면 굉장히 싼 편이네요. 이게 지금 구룡포에서 하는 거고요. 오명시님도 헐 3kg에 39,000원, 노량진에서는 10만 원대인데 그런가요? 아무튼 좋은 홍게, 좋은 가격에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시는 김에 내일 글로벌 싱킹 좀 하고.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진행하는 스픽스의 글로벌 싱킹. 내일은 주제가 뭔가요? 내일은 아마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세계화 이후에 이제 미중 관계 이런 쪽인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전쟁도 전쟁이지만 소련으로부터 이제 소련 연방에서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내부가 동부와 서부가 어떻게 갈라져서 내전을 치르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전쟁의 실질적으로 몇십 년 전부터의 어떤 그 배경,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글로벌 싱킹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스픽스 구독자가 지금 58만 9천 명이네요. 이번 주에 60만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제 주말에 만나시는 분들한테 아시죠? 정치본색 구독 권유하시는 방법. 친구를 만나면 야 핸드폰 줘봐. 그래가지고 백운기의 정치본색 또는 스픽스 찾아가지고 구독 좋아요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이미 스픽스 구독 중이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너도 깨어 있구나. 네. 우리가 하루빨리 100만 정어리 때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 상식에 맞는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안진걸 소장님, 이은영 소장님, 신인규 정바세 대표, 이현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이어지는 박시동의 경제본색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